가능하면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시카고 그 필드 뮤지엄 그 진화 파트 앞 거기에 가면 아마 이게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 말이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제일 끝 문장인 것 같아요. 요 말이. 그래서 그 중간에 내용도 나오는데 찰스 다임이 그 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저도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거 이볼브드라는 단어를 한번 딱 썼더라고요. 이 종의기원 1판에서. 그러니까 6판 이런 데서는 중간중간에 막 많이 쓰는데 마지막에 요 단어를 한번 썼던데요. 그래서 이, 이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이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어, 말하자면 이제 진화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이런 여러 생물들을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뭐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것들이 나타나면서 뭐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렇게 뭐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생물을 분류하는 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발전돼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5개라고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3역이라고 해서 요 5개 계 위쪽에 또 다른 그런 분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 1990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요거는, 어, 분류하는 데의 기준이 뭐냐면,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단백질을 만들 때, 그 리보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보솜이 가지고 있는, 시퀀스를 비교해가지고, 요 세 가지 역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세균력이 있고 고세균력이 있고 진핵생물력이 있는데 여기는 세균력은 보통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 다 속하고요. 고세균력은 고세균이라고 해서 어, 이 세균하고는 약간 좀 다른 놈들이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 원생생물, 균계, 뭐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진핵생물력에 속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되게 특이하게 생각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세균력과 고세균력, 그러니까 세균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형과 좀 가깝고 진핵생물은 좀 멀 것 같은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진핵생물하고 고세균이 좀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공통조상으로부터 세균이 갈라지고 나머지 갈라진 것 중에 진핵생물과 고세균이 이렇게 갈라져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균하고 고세균이 비슷한 쪽이 아닌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세균하고 이쪽 진핵생물이 좀 가깝게, 유형 관계가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세균이 굉장히 이쪽에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걸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종속, 과목, 강문, 계 들어보셨을 텐데, 종속, 과목, 강문, 계에서 여기 계까지 올라갔는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계, 역 이렇게 분류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진화를 얘기하는데, 어, 진화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어, 이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형성하는 관찰된 자연현상이다. 이 관찰된 자연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뭐 생물을
빼고라도 어떤 것이 변화한다 그러면 일단 요게 이제 진화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진화의 어원을 보면, 여기 1620년대에 뭐 라틴어로 이 말린 것을 펼침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학이나 수학이나 일반 글쓰기 같은 데서는 뭐 개인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 이런 의미로 썼다고 얘기하고요. 종이 변한다는 의미를 예, 종의 변화를 의미하는 용례는 1832년에 스코틀랜드 지질학자인 찰스 라이엘. 이 찰스 라이엘이 썼던 책이 또 다윈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여기서 이제 처음 확인이 되고, 이 찰스 다윈이 종이기원 일판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단어가 요 한 번만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볼루션이라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보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보의 의미가 없는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그러니까 진화라는 단어, 나중에 6판 이후에서는 이 부분을 다 evolution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1판에서는 다 이게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요. 마지막에만 요 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썼던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그러면 뭔가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 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를 다인이 굉장히 이렇게 꺼려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인 이후에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이 이볼루션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화라는 게 생물체가 변해가는 건데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해가는 그런 건 아니고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가능하면 이게 진보의 의미를 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화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윈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진흙에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으로부터 원시 생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어류, 그 다음에 육지동물,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헤라클라이토스는 아시다시피 만물은 유전한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화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생물에게 적용해 보면 뭐 진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종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연의 사다리를 주장하면서 그 사다리 제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사람과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자연의 사다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윈과 좀 약간 관계 있었던 사람들 그 시절로 보면 이 퀴비에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니까 화석들을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그 생물들이 멸종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 격변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퀴비에가. 그래서 격변설이 이 퀴비에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턴 라이얼 이런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지질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나 비퐁이나 머페르티나 라이프니츠, 괴테 이런 사람들이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도 많이 뭐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용불용설 주장했던 라마르크도 뭐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 깜짝 등장해서 진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진화에 대한 얘기나 생각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 이론인데 이제 보통 우리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비구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비구르를 타고 세계 여행할 때 다윈은
생물 진화보다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글을 처음 탈 때는 약간 무명의 학자였는데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질학적인 그 논문들을 계속 출판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좀 약간 지질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물론 이제 생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채집도 하고 했지만 생물학적인 쪽보다는 약간 지질학적으로 되게 유명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채집했던 생물들을 분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다인의 이런 자연 선택의 과정을 보시면,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생물체들은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이라는 게 보면 이제 형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종이라도 뭐 굳이 뭐 다른 동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각 생물체들이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형질들이 환경에 대해서 적응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생물은 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살고, 어떤 생물은 적응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존율의 차이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생물체들이 다양한 변이를 갖고 그 변이가 가지고 있는 변이가 사는 환경에 조금씩의 어떤 생존율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관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모든 생물들은 자손을 낳을 때 환경에 딱 잘 살 수 있는 숫자만의 자손을 낳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숫자의 자손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그 자원을 가지고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존 가능한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니까 그 자손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환경 적응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손을 더 많이 낳고, 그러면 그 형질, 특징을 갖는 자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생존율의 차이로 인해서 유리한 특징을 갖는 개체가 선택이 돼서 그 개체가 자손을 낳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선택하는 게 결국은 자연이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다윈이 자연 선택이란 얘기를 한 거는 이 당시에 그 영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유행했던 게 비둘기 품종 개량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윈도 실제로 비둘기 품종 개량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한 형질을 선택해서 교배시키는 것에 의해서 비둘기가 막 형질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비둘기 형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빗대서,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이제 인위 선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빗대서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을 이렇게 자연이 선택한다라고 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선택 말고 성 선택에 대한 얘기도 이게 다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연 선택, 그래,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놈이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성선택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수 교배할 때, 암컷 또는 수컷이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이게 이게 살아가는데 유리한 형질 말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게 약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기는 최종적으로는 자연 선택으로 귀결이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자연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특징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공작의 꼬리 같은 게 생존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암컷 또는 수컷이 교배할 때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자손의 숫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성선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성선택도 다윈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종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종이 바뀐 거에 대한, 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뭐,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진화의 증거들을 얘기하는데, 고전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어, 최근에 뭐 분자생물학 이런 게 발전하면서 최근에 분자생물학적인 뭐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화석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그래서 뭐 예전에 시조새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 시조새는 그뭐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평가되기로는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공룡인데 털 달린 공룡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닭을 먹는데 닭이 뭐 조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공룡이다. 공룡을 먹는 거다.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털 달린 공룡이다라고 요즘에는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래에 대한 건데 이 고래 화석은 이 점점점 변화하는 과정이 화석으로 굉장히 많이 잘 밝혀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살던 녀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다 화석으로 밝혀진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갔는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밝혀져서 고래가 점점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화석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석이고요. 그러니까 화석들을 보면 생물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부 학상의 증거인데, 이건 이제 이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상동기관은 뭐냐면 기원은 같은데 최초의 기원은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요게 이제 상동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팔하고 여기 이거는 뭐 익룡인가요? 익룡의 날개, 뭐 새의 날개, 박쥐 날개 보면 사람의 팔하고 예를 들어 박쥐 날개는 서로 지금 현재 다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해부를 해보면 기본적인 구조들이 거의 유사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팔하고 새의 날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해부를 해서 이 뼈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 기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사기관은 기원은 또 다른데 지금 현재 기능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 새의 날개하고 그 곤충의 날개하고 보면 똑같이 나는 기능을 하는데 새의 날개하고 곤충의 날개 기원을 보면 새의 날개는 여기 보면 팔이잖아요. 그죠? 왼쪽이 새의 날개 요 사람 팔하고 이런 기원을 갖는데 곤충의 날개는 피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이 다른 거죠. 근데 환경에 필요해서 날아야 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똑같이 새의 날개하고 곤충의 날개 이렇게 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원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상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상동기관은 같은 기원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갈라지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사기관은 기원이 다른데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뭐 이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는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요 상사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요렇게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상동기관과 상사기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인데 이거는 이제 이 이 다윈의 핀치새 같은 경우도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보면 여러 섬들이 있는데 여러 섬들의 이 새들이
그 원래 조상이 있던 그 이 핀치새가 와서 여러 섬에 정착을 하면서 그 섬이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섬에 맞게 각자 이 부리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서 서로 다른 종으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물이 종이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윌리스 선이라고 해서 이 윌리스는 다윈하고 같이 그 뭐죠? 자연 선택 이론을 낸 그런 그 윌리스 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윌리스 선을 보면 이쪽 오른쪽이 이 호주 뭐 뉴질랜드 이쪽이고 왼쪽은 이제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자바 이쪽 어, 동, 동남아시아 쪽이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가깝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그 지질학적으로 멀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지역에 나뉘어져 있다. 이게 이제 산이 이동하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사는 동물들과 왼쪽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서로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동물의 종류도 다르고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는 나중에 이제 종이 나뉘어질 때 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물들이 그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지질학적인 기반이 되는 것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캥거루나 코알라나 오리너구리 이런 이 유대류 종류의 것들인데 호주에서만 주로 많이 얘네들이 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율리스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쪽에만 살고 왼쪽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리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학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어, 그 배아를 보면, 발생하는 과정에 배아들을 이렇게 보면, 초기, 이게 초기 단계를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초기 단계의 사람의 배가 여러 가지 척추동물들인데,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서로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 그림은 그 헤켈인가요? 이 사람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그림을 그렸지만 뭐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 배아들의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좀 비슷하게 그 보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 1, 2, 3이 있는데 1이 초기 배아들이거든요. 요 모양들이 좀 비슷하니까 이 공통조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발생하는 요거 가지고 이제 약간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실제 배아의 사진을 놓고 보면 공통성이 이게 정말 공통성이 있는 건가라고 얘기할 정도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중간에 가면서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자꾸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보면 초기가 유사한 걸로 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아가미인지 아닌지 뭐 아가미하고 유사한 그런 구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에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는. 근데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자 진화학적인 증거는 아미노산의 차이인데 침팬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이토크롬 C라는 그 저기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게 침팬치, 붉은 토마토이, 개, 닭, 뱀 이런 것들하고 요 아미노산을 쭉 놓고 서열을 놓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침팬치는 아예 사람하고 똑같고요. 뭐 붉은 토마토는 하나만 차이가 나고 개는 13개 아미노산의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쭉 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안 나면 거의
굉장히 가까운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침팬지는 굉장히 가깝다. 뭐, 그 다음은 붉은 토론숭이다. 이런 식으로 유형 관계를 따지는, 네,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전자, 공통 유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통 조상이라, common ancestor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부터 이 위쪽은 그 곤충인데, 이 곤충 중에 이게 아마 저기 초파리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포유류입니다. 곤충하고 포유류로 이렇게 서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진화를 해왔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쭉 확인해 보면 이 공통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들을 이렇게 다 여기도 가지고 있고, 곤충도 가지고 있고 포유류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온 유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보면 이제 뭐 호메오박스라고 보통 얘네들을 얘기도 하는데, 이 호메오박스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데 생물이 초기 발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초기 발생, 뭐 신경계가 만들어지고 뭐 축이 만들어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인데, 그 유전자들이 공통조상으로 유리한 유전자들이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고, 아마도 옛날 초기부터 이런 유전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를 가지고, 이 각각 유전자들의 그 서열이나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곤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상당히 유사하더라.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진화 이론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다윈의 진화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그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유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다윈의 진화 이론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은 다윈의 진화 이론이 나온 조금 몇 년 후에 그 멘델이 유전 법칙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발견된 게 19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 이론이 1859년인가 정의 기원이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유전 이론이 새로 재발견된 게 1900년대 초에 재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윈은 그 자연선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형질이 그럼 자손한테 유전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어, 그 설명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뭐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뭐 제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라마르크의 용골용설 비슷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에 대한 이론은 설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유전에 대한 이론들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발견된 유전 이론하고 이제 합쳐지는데, 이게 합쳐지는 게 한 1940년대 중후반쯤 합쳐집니다. 그 전까지는 진화론자들하고 유전자들이 서로 막 많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러면서 많이 다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종합이 된 게 뭐 현대 뭐 근대 종합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래서 그 유전과 진화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유전으로 진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진화를 설명하는데 유전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미노산을 이 단백질 아미노산을 비교하거나 유전자를 비교하는 게 이게 일종의 지금 그 현대 이 유전 이론하고 합쳐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진화 이론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 진화 이론은 생명과학 2에서 얘기하는 현대 진화 이론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진화 이론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일단 진화의 단위를 얘기할 때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으로 봅니다.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이 진화한다. 그러니까 집단이 진화하는 거죠. 개체 하나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뭐 개체군이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체군이라는 것도 중요한 용어인데 이 개체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종이 모이면 개체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다, 그러니까 개가 모였다 그러면 개 개체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개체군이 여러 종류가 모이면 그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집 그러면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진달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이면 그걸 군집이라고 하고요. 근데 개체군은 한 종생물이 모인 걸 개체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개체군 단위로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체 하나는 평생 동안 유전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변하지 물론 돌연변이 때문에 조금 그 UV나 뭐 이런 거 받으면 조금 어디 일군의 세포는 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이 개체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체들의 유전자형을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 라제이, 뭐 라제이,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체를 빼고 유전자만 딱 모아보면 이렇게 유전자가 쫙 모이잖아요. 이 유전자가 쫙 모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교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개체들이 교배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라지에이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다른 거하고 교배를 못하면 스몰 A 개체를 스몰 A 있는들이 나타나기가 물론 라지 A 스몰과 교배한 스몰 A가 나오긴 하지만 어, 여기서 어떤 특정한 뜰이 선택이 돼버리면 이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유전자 풀이 변하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진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 단위가 개체군으로 본다. 개체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를 유전자 풀의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풀 변하는 게 뭐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자 부동, 유전자 흐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개체들이 이렇게 스카이 블루인가요? 이렇게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얘가 돌연변이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이 좀 많아졌죠, 여기보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노란색이 이제 사는데 유리한 형질이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면 여기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의 비율하고 여기 파란색과 노란색 비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요게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화됐다고 보고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거하고 예. 음, 아, 하여튼 아이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의 유전자 빈도가 변해서 이게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 선택인데 여기 이제 다인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파란 거와 노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 파란 게 적응을 잘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노란 게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가 유전자 빈도가 변했으니까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기 이제 자연 선택이고요. 자연 선택은 환경에 적응했냐 안 했냐라는 거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유전자 부동과 관련된 건데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처음 집단의 대립 유전자 분당 이렇게 뭐 이게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뭐 사람들이 왕창 잡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초록색하고 보라색만 남았죠. 그러면 노란색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손들은 노란색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유전자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란색 유전자가 있었는데 여긴 노란색인 놈이 있었는데 여기는 노란색이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대립 형질이 줄어들고 따라 대립 형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유전자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전체 집단에서.
그래서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바뀌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중간에 그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는 놈들이 사라져서 유전자의 빈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요게 이제 뭐 병목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여기 제일 마지막 밑에 보시면 창시자 효과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전체 집단에서 개체 일부가 이주를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이주한 게 아니라 노란색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교배를 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훨씬 더 많아진 경우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가 부여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부여에서 일부가 도망쳐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이루는데 그 부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와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저기를 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여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일부가 왔으니까 유전자가 그 일부 유전자만 왔겠죠. 근데 또 그 고구려에서 또 일부가 뚝 떨어져서 백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전자가 이렇게 조금씩 예, 말하자면 좀 줄어든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창시자라는 게 새로운 뭐 집단을 만들거나 이런 건데, 그렇게 창시자를 만들면 원래 집단하고는 다른 그런 유전자 구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체군의 유전자 전체, 유전자 풀이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진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분화인데, 이게 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그러면 아까 그 지리적인 그런 증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종이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 요걸 이소가 서로 다른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이소적이라는 게 어, 소, 이가 서로 다른 거고요. 소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종이 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면 이 협곡을 두고 이쪽과 이쪽에서 하는 그 다람쥐는 얘네들 교배가 안 돼요. 서로 다른 종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이게 지리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소적 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서로 그 이제 교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분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이소적 종분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동소적 종분화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종 내에서 특정한 놈들은 교배를 뭐 예를 들어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 하고, 다른 놈은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동소적 종분화는 같은 장소에서 종분화가 일어나는 건 쉽지는 않고 대체로 이소적 종분화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종분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진화인데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개념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인류가 진화가 일어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이 밑으로 가면 또 저기 뭐야, 뭐 유인원들 또 공통조상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 생명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죠? 여기 공통조상에서 보면 이쪽은 인류 쪽으로 가고, 여기는 지금 보면 침팬지, 고릴라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뭐 또 근데 여기는 지금 이어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건 실제로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끊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어진 건 좀 약간 과장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생명과학 교과서에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어진 거로 그냥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떨어진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건 호모 속은 아니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모 하비리스부터 이게 호모 속이죠. 호모 하빌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좀 이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호모 속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요 노란색이 인류 쪽 인류와 관련된 가까운 쪽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하고 유전적인 교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네안데르탈린하고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 유전자에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런 게 밝혀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배가 전혀 없었다. 뭐 얘네를 완전 멸망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인류한테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아시아인 당연히 얘네들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인들도 좀 있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명나무로 표시를 해야지 일직선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 일직선 표시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여기 이 인류의 모든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지. 마치 원숭이가 막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근데 요즘에도 그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진화하면.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을 이렇게 그 생명나무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인류의 그 많이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데이터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헬렌트로푸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나오고, 그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계속 이 원숭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돌펜시스, 그 다음에 하빌리스,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 호모사피엔스까지 이렇게 해서 이 그 호모 속에 속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인류의 고인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화석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면서 이 빈칸들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 저희 그 과신대 고문이신가 예전에 뭐 강연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희 교수님도 이 인류학 연구하시면서 그 화석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저기 뭐야, 첼로 연주하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첼로 공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생명과학 투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생명과학 투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 이건 이제 아담과 하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 얘기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가 처음 나타난 게 대략 20만 년 전쯤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디오피아 남부 오모 키비시 지층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와 하이델베르게센스의 고통적인 특징을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의 제한적인 혼혈이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후기 구석기 시대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아마 추상적인 사고가 출현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아담과와 둘로부터 현생 인류가 나왔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유전자를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한 증거에 기초해서 집단 유전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면 2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최소 10,000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2명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대략 한 2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최소 10,000명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과학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해서 인류의 진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경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건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진화를 대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학에 대한 생각들을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진화론을 우리나라 특히 창조과학 뭐 이런 데서 진화론 배우면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는 이건 자연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죠. 진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생물이 변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일어날까라고 설명하려고 한 게 진화론인 거죠. 그런데 진화주의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게 진화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특히 진화론과 진화주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물이 그렇게 진화해 라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생물 세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증된 과학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인 현대에 진화론을 배척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오히려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화론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또 지금도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양한 종들이 막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서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 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기적적인 창조, 짠 하고 모든 종이 한꺼번에 쫙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기적을 통해서만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배척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생명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그때 창세기가 쓰여진 대상자와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성경은 어,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택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형상은 겉모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을 가진 하나님이 외모를 가졌다고 얘기하면, 어, 이게 동양인일까요? 서양인일까요? 아프리카 사람일까요? 뭐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그 성경이 쓰여졌던 또는 그 이전 시대에 그 정복지에 정복한 왕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였다, 형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세계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겉모양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진화된 인류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결국은 그 진화된 인류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까지도. 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